그날 저는 전철을 조롱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고 싶었지요. 어디 초라한 꼴 좀 보자 하고 간 거였지요. 새 여인과 함께 구경 갔습니다. 그저 웃고 돌아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철은 당당했고 저는 외상장, 한 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쭐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전처는 예전에 그늘진 사람이 아니었고 상위엔 새로 지은 밤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펼쳐진 외상장, 한 장, 그 한 줄 글씨가 제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조선 후기 한양 북창에는 감고창의 쌀과 은자를 관리하는 감고직 이정우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 47, 종육품이라는 벼슬은 그리 높은 자리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정우에게는 달랐어요. 감고창을 드나드는 쌀가마니 술을 세고 곡식의 출납을 장부에 기록하는 자리. 그 장부를 손에 쥔 자가 곧 실권자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가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이 감고창으로 들어오면 어딘가 한 줌씩 사라졌어요. 북창 장터 상인들 사이에선 이미 수군거림이 있었지요. 감고직 나리손이 참 야무지다는 말이 칭찬인지 빈정거림인지 모를 투로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눈 감아주는 윗선이 있었고 아직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전처 윤서련은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마땅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던 집안에서 그래도 벼슬자리 하나 쥔 이정우에게 딸을 보냈지요. 혼인한 지 15해 서련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른 시중을 들고 남편 옴매무새를 챙기며 살았어요. 딱히 크게 잘못한 일도 없었고 눈에 띄게 살림을 망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지요. 문제는 이정우가 그 조용함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여인이 어디 가서 밥 한 술이나 뜨겠느냐. 내 그늘 밑에 붙어 있으니 사는 것이지. 서련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반박할 수 있는 여인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저 입술을 꾹 누르고 술상을 치웠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정우의 기방 출입은 잦아졌습니다. 감고창에서 흘러나온 돈이 어디로 가는지 서련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우는 젊은 기녀 월랑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기방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집에 들어오는 횟수를 넘어버렸어요. 결국 이정우가 꺼낸 말은 이혼이었습니다. 내보낼 것이니 나가거라.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미안함도 앞날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지요. 집과 살림살이는 대부분 자신이 가져갔고 서련에게 돌아온 건 몇 가지 낡은 옷가지와 얼마 안 되는 엽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서련이 외짝 신발을 끌며 겨울 골목으로 나서던 날 이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굳이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여인이라고 그는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0 중반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인이 한양 한복판에서 무얼 할 수 있겠느냐고.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그때의 이정우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이혼 후 이정우의 나날은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감고창 출납을 쥔 자리는 여전했고 월랑은 곁에 있었으며 주머니엔 늘 은자가 넉넉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이었지요. 잔소리 없고 눈치 볼 것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살. 설영과 함께한 15해가 오히려 낭비였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월랑은 영리한 여인이었어요. 이정우가 기분 좋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술자리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리처럼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리 오래 참고 사셨어요? 라고 하면 이정우는 그게 듣기 좋아서 더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감고창에서 몰래 빼돌린 쌀과 은자가 기방으로, 월랑의 놀이개로, 비단 옷감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이정우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요. 잘 나가는 사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쓰는 돈,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관아 후배 장도필이 점심나절 이정우 곁에 슬며시 다가앉았습니다. 장도필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꺼내려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날이 저옥 윤설연 마님 말씀인데요. 이정우가 무심하게 찻잔을 들며 대꾸했지요. 그 여자가 왜? 북창 쪽에서 작은 요리집을 열었다 하더군요. 소문이 제법 된다고 이름이 설현정이라 하던데 손님이 꽤 붙는 모양입니다. 이정우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리집, 설현이. 그 말이 쉽게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새벽에 밥 짓고 시중 들고 조용히 고개 숙이던 그 여인이 장사를 한다고요? 이정우의 입가에 절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요리집? 그 여자가 밥을 팔아? 내가 없는 여인이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남의 밥상이나 나르는 일이겠지. 장도필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지요. 그 자리에 월랑이 있었습니다. 슬쩍 귀를 세우고 듣고 있던 월랑이 이정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을 반짝였어요. 나리, 그럼 우리 한번 가보지요. 어디 얼마나 초라하게 됐나 두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이정우는 짐짓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보러 가? 별 수 있겠냐?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우월감이라고 해야 할지,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지. 자신 없이는 못 살 거라 여겼던 여인이 요리집을 열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이정우의 발걸음은 자꾸만 북창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직접 가볼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건 이미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연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나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창 골목 안쪽 이정우와 월랑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설현정이라 새긴 편액이 걸려 있었어요.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요. 붓글씨는 단정했고 나무는 오래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와는 새로 올린 듯 반듯했고 대문 앞 돌계단은 아침마다 쓸었는지 낙엽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정우는 대문 앞에 서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기껏해야 허드렛 일이나 하는 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는 집은 그 예상과 조금 달랐어요. 초라하거나 허접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작지만 제 모양을 갖춘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월랑이 먼저 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숯불 위에서 오래 끓인 된장국 냄새,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 장아찌의 새콤한 향이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흔한 주막에서 나는 술 냄새나 기름 냄새가 아니었지요. 오래된 집에서 밥 짓는 냄새, 누군가의 부엌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손님은 이미 서너 상이 차 있었어요. 장군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 둘이 밥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먼 길을 온 듯 짐을 옆에 내려놓은 나그네가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나물 두어 가지, 조기구이, 직접 담근 듯한 장김치, 제철 나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특별히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박한 상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집은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여기. 손님들이 낮게 주고받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이정우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는데 어쩐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 부엌에서 상 하나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히 올린 머리, 풀을 먹인 듯 깨끗한 흰 저고리, 옥색 치마.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상을 나르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윤서련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예전의 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서련은 늘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어요. 남편 눈치를 살피고 시어른 기색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을 지우듯 살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서련은 달랐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님 앞에서 웃는 얼굴이 어색하지 않았고 자기 공간 안에서 자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서련이 상을 내려놓고 몸을 돌리다 이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당황하는 눈빛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손님을 확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눈길이었지요. 그 담담함이 이정우의 가슴 어딘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서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정우를 알아본 듯 하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대하는 투였어요. 특별히 차갑지도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지요. 그저 손님을 맞는 집주인의 말투였습니다. 월랑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으며 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웃으러 왔는데 비웃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확인하러 왔는데 초라한 구석이 없었지요. 그 사실이 밥보다 먼저 이정우의 목을 막았어요. 밥상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된장국은 오래 끓인 듯 깊은 맛이 났고 조기구이는 간이 딱 맞았어요. 장김치는 새콤하면서도 질리지 않았고 나물은 손이 많이 간 티가 났지요. 이정우는 내심 그냥저냥하겠지 싶었는데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맛이 있었어요. 월랑은 거리낌 없이 잘 먹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지요. 어디를 가든 자기 것을 챙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조기 살을 발라내며 국물을 홀짝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서련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서련은 다른 손님 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월랑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월랑이 느긋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리, 이런 작은 요리집에 은자까지 내실 것 있습니까? 그냥 외상장에 올리라 하시지요. 우리 날이 다시 올 텐데 이 집이 영광이지요. 빈정거림이 반, 시험이 반인 말이었습니다. 서련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던 거지요. 전처 앞에서 뻔뻔하게 외상을 요구하는 상황, 거기서 서련이 당황하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월랑이 원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정우는 순간 제지하려다 멈췄습니다. 말리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체면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지요. 그는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서련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찬찬히 입을 열었어요. 예, 손님 말씀대로 하지요. 외상장에 성함을 올리겠습니다. 감고직 나리 성함이 이정우 나리이시지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붓을 들어 외상장을 펼쳤어요. 흰 종이 위에 붓이 닿는 순간 이정우의 눈이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감고직 이정우. 네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어요. 이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상장이라는 건 결국 장부였어요. 누가 왔고 무엇을 먹었고 얼마를 외상으로 남겼는지 기록된 문서였지요. 관아에서 뒤지기만 하면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감고직이라는 직함과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련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다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어요. 요즘 북창 장사꾼들 사이에서 감고창 쌀이 줄었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감사영에서 장부를 하나하나 맞춰본다 하더군요. 어느 집 외상장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도 예전보다 더 살핀다지요. 말이 끝났습니다. 서련은 더 보태지 않았어요. 설명도 강조도 없었지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을 전하듯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월랑은 빈 국그릇을 툭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그러나 이정우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고창에서 몰래 빼돌린 쌀가마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장부를 손봤던 날들, 빠져나간 은자의 액수들, 눈 감아줬던 윗선의 얼굴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련은 이미 다른 손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우 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고발하는 것도 아니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알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담담하게 내보였을 뿐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외상장 속 감고직 이정우 네 글자가 이정우의 눈앞에서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현정을 다녀온 뒤로 이정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외상장 위에 또렷이 새겨진 네 글자가 떠올랐지요. 감고직 이정우. 자기 이름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직함과 이름이 나란히 적힌 그 장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을 짓눌렀어요. 스스로를 다독여보기도 했습니다. 설마 감사영에서 요릿집 외상장까지 뒤지겠냐? 서련이 그냥 흘려한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이면 또다시 서련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요. 장부를 하나하나 맞춰본다 하더군요. 그 말이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정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감사영에서 감고창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며칠 후 관아 사람이 이정우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투도 달랐지요. 예전에 이정우 앞에서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어요. 쌀 출납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곡식과 나간 곡식의 숫자가 어긋났고 은자의 흐름이 끊기는 지점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이정우가 손을 봐두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지요. 감추려다 어설프게 덮어둔 흔적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선고가 내려졌어요. 감고직 이정우, 감고창 출납을 속이고 은자를 유용한 혐의가 분명하다. 벼슬이 깎였습니다. 녹봉도 끊겼어요. 감고직이라는 자리도 종육품이라는 품계도 모두 사라졌지요. 관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리하며 따르던 이들이 이제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벼슬이라는 것의 속성이었지요.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월랑은 더 빨랐어요. 파직 소식이 퍼지기 무섭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창 어딘가를 드나드는 부유한 상단 늙은이가 새 발걸음이 되었다는 말이 돌았어요. 이정우가 찾아갔을 때 기방문은 닫혀 있었고 월랑의 짐은 이미 빠져 있었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한참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허탈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허탈함보다 먼저 온 것은 어이없음이었어요. 자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돌아왔지요. 월랑이 나쁜 여인이라는 생각보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쓰라렸으니까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녹봉도 곁에 있던 여인도 주머니 속에는 옷섭 안쪽에 꿰매두었던 동전 몇 잎이 전부였어요. 기세등등하게 감고창을 주무르던 사내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몰락한 사내가 되었지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흘러갔어요. 외상장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장부를 덮으며 돌아서던 설연의 뒷모습, 그 차분하고 흔들림 없던 눈빛, 그것들이 번갈아 가며 떠올랐지요. 설연이 그를 고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훨씬 전이었습니다. 감고창 쌀을 처음 빼돌리던 날, 설연에게 처음 막말을 내뱉던 날, 월랑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혼을 강요하던 날, 그날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였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직 이후 이정우의 하루는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지요. 예전에는 감고창으로 출근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나가고 나가면 갈 곳이 없어 그냥 걷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주머니는 빠르게 얇아졌습니다. 동전 몇 잎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밥 한 끼를 아끼고 국밥집 앞에서 망설이다 그냥 돌아서는 날이 늘었지요. 예전에 감고창 은자로 기방에서 흥청거리던 사내가 이제 국밥 한 그릇 값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늦겨울 날이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북창 골목 안쪽이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지요. 감고창을 오가며 수도 없이 걸었던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감고창 앞이 아니었어요. 설현정 대문 앞이었습니다. 멈추려고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발이 거기 서 있었지요. 이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기둥 뒤쪽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나누는 낮은 웃음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겨울 골목 안으로 새어나왔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유독 그 소리만 따뜻하게 들렸지요. 이정우는 대문 틈 사이로 앞마당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현이 보였어요. 손님 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손님 한 사람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며 웃는 얼굴이었지요.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는데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정우는 그 웃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5해. 함께 산 시간이 그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저런 웃음을 본 적이 없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저런 웃음을 지을 여유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눈치를 보게 했고, 늘 움츠러들게 했으니까요. 저 웃음이 원래 저 여인 안에 있던 것이었는데 자신이 내내 눌러두었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정우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 문이 삐걱 열렸어요. 설현이 빈 그릇을 들고 나오다 대문 기둥 옆에 서 있는 이정우를 발견했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설현의 눈이 그를 확인했지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구나 하는 눈빛이었지요. 먼저 입을 연 쪽은 설현이었어요. 나리.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옛 버릇대로 나리라 했지만 그 말에는 예전의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가 있었지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이정우를 더 멀게 느끼게 했어요. 이정우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배가 고프다. 다른 말을 하려 했는지도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이었는지 잘 있었느냐는 말이었는지.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건 그것뿐이었지요. 배가 고프다. 47사내가 전처 앞에서 꺼낸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설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빛이었지요.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손님 한 사람 더 앉는다고 이 집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따뜻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냉정한 말도 아니었지요. 딱 필요한 만큼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정우는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받아 먹었어요. 설현은 지난 날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도 감히 꺼내지 못했지요. 국물이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넘기기가 힘들었지요. 목이 메는 것도 아니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밥값은 자리를 뜨며 조용히 상 밑에 놓고 나왔어요. 설현은 그것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북창 골목 담벼락 아래 이름 모를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겨울 내내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지요.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는데 이정우의 형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빠졌어요. 파직된 사내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감고직이라는 직함이 있을 때는 그 이름 하나로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오히려 짐이 되었어요. 감고창 비리로 파직된 자라는 소문이 북창 일대에 퍼져 있었지요. 번듯한 자리는 고사하고 작은 가게에서 장부나 봐주는 일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정우가 찾아낸 일은 막일이었어요.
상인들 짐을 날라주거나 새벽 시장 바닥을 쓸어주는 품팔이었지요. 종육품 벼슬을 차고 감고창을 주무르던 사내가 이제 지게를 지고 골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얼굴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요. 아는 얼굴들은 이미 그를 못 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쓸쓸했어요. 품삯이 모이는 날이면 이정우의 발걸음은 자꾸 북창 안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설현정 앞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문 앞에 서면 손이 멈췄지요. 문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돌아서는 날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고 들어가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설현정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북창 장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천리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일부러 들렀다 가는 집이 되었지요. 관아의 하급 관리들도 점심 나절이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어떤 날은 자리가 모자라 마당에 상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이 집상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설현정 주인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설현정 주인장.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전에 이정우의 아내로 불리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 이름 석자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정우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이정우 본인만 알고 있었지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하려다 이정우는 설현정 처마 아래에 몸을 밀어 넣었어요. 일부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가장 가까운 처마가 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들은 이미 다 돌아간 뒤였어요. 설현 혼자 상을 닦고 있었지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천천히 빈 집 안에서 혼자 일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지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빗소리만 흘렀어요. 그러다 설현이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마 아래 서 있는 이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설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리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걱정이 짙게 뵌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마주쳤으니 묻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말이었지요. 이정우는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모를 하루하루였지요. 설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설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였어요. 지난 일은 제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그 자리를 다시 열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 제 길을 가는 것이 맞지요. 미움이 담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용서를 선언하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냥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지금 와서 한들 그녀의 길을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이정우는 처마 아래에서 발을 뗐습니다. 설현은 다시 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작별 인사는 없었지요.
이정우는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각자의 길이라는 말이 빗물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북창 골목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새로 들어선 가게가 있었고 오래된 집이 허물어진 자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하루를 살았어요. 이정우는 여전히 북창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미련이 있어서라기보다 갈 곳이 없었어요.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내가 낯선 곳으로 간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지요. 적어도 여기서는 품삯을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상인들 짐을 나르고 새벽 시장을 쓸고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벼슬자리에 있을 때 입던 옷은 이미 낡아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도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래도 살아는 있었습니다. 설현정은 북창에서 제법 이름이 난 집이 되어 있었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지요. 처음엔 장꾼들과 나그네들이 주로 찾았는데 이제는 한양 이쪽 저쪽에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현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밥이 맛있는 집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집이다. 그 말이 설현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었지요. 설현은 그 집의 주인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의 아내였던 여인으로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현정 주인이었지요. 설현정을 일군 사람, 북창 골목에서 제 힘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물녘이었어요. 하루 품삯을 받아준 이정우는 북창 골목을 걷다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새 설현정 앞이었어요. 일부러 온 것인지 발이 저절로 이끌린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했지요.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로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문 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등불 아래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그 사이를 설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을 나르고 손님과 몇 마디를 나누고 빈 그릇을 거두어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이정우는 문턱 앞에 섰습니다. 발이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받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설현은 손님 한 사람 더 앉는다고 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것을 이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지요. 설현은 이미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자신의 안에서 끝났다고, 예전에 그 자리를 다시 열 생각이 없다고. 그 말은 미움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어진 선이었지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등불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현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늘이었습니다. 차갑고 맑았어요. 입술 사이로 혼잣말이 새어나왔지요. 내 그늘 아래서만 살 줄 알았던 그 여인이 결국은 나 없이도 잘 산다 못해 나보다 훨씬 단단해졌구나.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사죄를 한다 해도 그녀의 길을 다시 흔들 권리는 자신에게 없었지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술김에 막말을 내뱉던 날들, 설현의 웃음을 눌러버린 15해, 겨울 골목으로 내쫓던 그 저녁.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 이 문턱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정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설현정의 불빛을 등 뒤에 두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불빛은 멀어지고 웃음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이 그 사내를 천천히 삼켜갔어요. 설현정의 등불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켜져 있었습니다. 북창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